안녕하세요. 2024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생물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스트 PMD의 이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기출 왜 푸냐? 어차피 똑같은 문제 안 나올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출 분석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기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 모두 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냥 막 공부하는 건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출이 나오는지 경향을 먼저 분석해. 이 사람은 이렇게 시험 내는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한 거고, 수능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공부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사지선사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지. 주관식을 보는데 키워드를 안 외운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객관식을 보는 걸 키워드를 꼭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 그냥 그 문제 안에 있는 그 글씨를 보고 내가 OX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경향을 보고 공부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시험 범위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는 일반 생물학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믿어야지. 믿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지를 이제 기출문제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대도 일반 생물학을 내겠다고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일반 생물학 범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일반 생물학. 흔히 말하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교재 있죠. 캠벨 책이라든지 그런 생물학 있잖아요. 그 책을 공부하면 되긴 돼. 근데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석에 어려운 내용도 있고 쉬운 내용들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 쭉 분석을 해봤더니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적당히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조그만 사람, 쉬운 것만 공부하는 사람은 쉬운 거. 어렵다는 게 왜 어렵다는 거겠어? 공부를 해도 잘 까먹고 공부를 해도 잘 못 맞추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겠지. 근데 그걸 또 다 파고 들어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이걸 맞출 수 있게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들 할 건 뭐야? 일반 생물학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근데 일반 생물학이 여러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캠벨 생물학을 크게 네 파트로 나누면 세포 생물학, 분자 생물학, 동물 생리학, 식생 문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만 제가 분석을 해본 거야. 2024년도에 각 번호, 숫자는 번호에 해당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큰 주제로 제가 분석을 했어. 그랬더니 이 세포 생물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네. 내가 어떻게 공부를 집중할지 알려주는 거라고요. 세포 생물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좀 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분자 생물학은 좀 어려워요. 이건 그래서 보통 3, 4학년 때 전공으로 배운단 말이야. 일반 생물학에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까지 낼 수 없어서 일반 생물학에서 다른 내용 중에 나올 만한 내용을 냈어.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 오히려 수능보다 덜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내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낼 수가 없어. 이 내용의 대부분은 그 전공 서적과 연관되어 있는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쉽게 한 4문제 정도. 그다음에 동물 생리학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은데, 약대라든지 의대라든지 사람을 다룰 때 동물 생리학을 모르면 말이 안 되거든. 그거는 나중에 들어가서도 다 알면 좋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당연히 세포 생물학을 모르고는 얘를 모르니까.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다음에 약대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식물에서부터 유래한 여러 가지 약물들, 식물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또 알만한 약물들이 좀 많아. 식물 생리학의 내용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기다 이제 3영역 이 내용은 사실 이제 분류학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세포 생물학, 고세균, 진정세균, 진핵생물 이렇게 큰 3개의 영역에 해당하는 어찌 보면 또 세포 생물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개체군 생태학 빼고는 다 나올 만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벨을 전체, 일반 생물학 전체를 공부하긴 하는데 분자 생물학을 너무 달달 팔 필요는 없구나 라는 내용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돼. 시간은 1시간이고 문제는 30분, 문제당 2분인데 풀어보니까 수능 유전학처럼 막 시간이 걸려서 계산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 그냥 이 내용을 내가 봤는데 내가 공부했는데 이 내용 맞아? 그럼 맞아. 틀리면 틀려. 이렇게 하면 돼서 시간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물론 이제 기억이 안 떠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냥 달달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은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점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 중앙대는 2.7점부터 4점까지
배점되어 있는데 그 난이도가 꼭 그렇게 또 맞는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아마 그 학교에 돌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어느 정도 시험을 보게 해보고 뭐 정답률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점수를 낸 것 같아. 총 점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배점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생물을 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범주로 묶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3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기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두셔야 돼요. 수능부터 나오는 내용이다. 그리고 2024년도 중앙대에서는 2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야?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보통 생물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 거 잘 알던데. 종속, 과목, 학문계. 종속, 과목, 학문계. 어떤 분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학용품 이라는 거 안에 연필 이런 게 들어있는 개념이야. 사람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종이죠. 사람, 호모사피엔스. 종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생물학적 기준으로 따지면 사람과 사람은 서로 결혼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애가 생기며 그 애도 다시 한번 또 애를 낳을 수 있다. 이걸 생물학적 종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팬지랑 결혼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이제 다른 종인데 침팬지랑 사람은 비슷하잖아. 그 비슷한 걸 묶어서 속 이렇게 영장류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까지는 위테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5 킹덤, 5개의 개로 모든 생명체를 분류했어. 모든 생명체는 되게 많지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원생생물과 균류와 개니까 개로 끝나겠어.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원핵생물계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5개로 나눴다고 해서 5 킹덤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991년도에 우즈라고 하는 과학자가 모든 생명체는 rRNA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보를 분석했어. 그 정보를 분석해서 그걸로부터 유사한 애들은 유사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본 거야. 그랬더니 5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3개로 나누는 게 좋겠더라 라고 주장을 했어. 많이 받아들여서 지금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가 진핵 생물 영역 이렇게 불러요. 진핵 생물 영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원핵 생물. 원핵은 진핵이랑 어떤 점이 다르냐면 핵이 있냐 없냐로 구분한 거야. 진핵은 진짜로 핵이 있다는 뜻이야. 세포 안에 DNA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특정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핵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걸 핵이라고 불러. 그 핵이 있으면 진핵생물, 그 핵이 없으면 원핵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핵생물 안에는 또 보니까 고세균이랑 진정세균이 원래부터 있었어. 원핵생물이 핵은 없는 건 맞는데 이 둘이 너무 달라서 구분할 수밖에 없었어. 이 고세균이라고 하는 이 고는 옛고, 옛날에 고고하게 고자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 이 3영역이 밝혀지기 전에는 과학자들은 고세균이 지구상에 먼저 출현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 출현. 왜냐하면 이 성격 자체가 오래전에 태어난 것 같거든. 원시 지구상에 나타났을 것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고세균이라 한 거야. 걔로부터 진정세균이 생겼으며 진정세균이 진화해서 진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거는 아니야.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고세균이라는 이름 붙였고 얘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진정세균이라고
나눴어. 근데 둘 다 핵이 없기 때문에 원핵생물계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진정세균이 먼저 생겼으며 이 rRNA로 분석했을 때는 걔네가 특수한 환경으로 간 거야. 너무 뜨겁거나 황이 많거나 특수한 환경으로 가서 거기에 상황에 맞게 적응하다 보니까 고세균이 된 거더라. 요즘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 그로부터 진핵생물이 나왔다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게 맞아 라고 해서 요즘은 진정세균 영역, 고세균 영역, 진핵생물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이걸 3영역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금방 했듯이 고세균 영역과 세균 영역, 고세균 영역과 진정세균을 세균 영역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원핵생물이 맞습니다. 금방 설명드렸지만 원래 진정세균이 먼저 생겼다가 얘네들이 특수한 환경, 극단적 환경, 엄청 뜨겁거나 산소가 없거나 염이 엄청 많거나 그런 환경에 맞춰서 고세균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극단적 환경에 살았으며 그 고세균 영역에는 영역보다 작은 게 개입니다. 개가 몇 개의 개가 들어있다. 이건 지식형인데요. 지식형으로 맞는 거야. 고세균 영역 안에는 나노 고세균, 메탄 생성균, 호열균계 이렇게 몇 개의 개로 구성되어 있어. 지식형이야. 그래서 얘는 맞아. 자, 진핵생물 영역. 진핵생물 영역에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균계, 식물계, 동물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실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어. 나중에 우리 분리학에서 배울 거야.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꼭 이걸로만 나누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영양 방식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나눴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자가 영양을 합니다. 스스로 광합성하죠.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죠. 이걸 자가 영양이라고 해. 그러니까 나머지랑 구분돼. 균계와 동물계는 다른 생물에 있는 환경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먹어. 종속 영양이라고 해. 근데 균계랑 동물계랑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동물도 사실 뭐 솔직히는 세포 외 소화를 하긴 해.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가는 우리 세포 바깥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 어쨌든 몸 안쪽에서 소화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균계는 자기 몸체가 이러면 몸 바깥쪽으로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개를 흡수한단 말이야. 세포 외 소화. 세포 바깥에서, 개체 바깥에서 소화한다는 점이 동물이랑 또 많이 달라.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점이 많아. 근데 영양 방식에 따라서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보기가 된다는 거지. 자, 4번. 원생생물은 여러 세포로 구성되어 군체를 이루는 원핵생물을 말한다. 지식형으로 바로 틀리죠? 원생생물은, 이름은 원핵생물이랑 비슷하지만 원생생물은 기본적으로 진핵생물이에요. 지식형으로 바로 틀려. 원생생물은 진핵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원생생물은 여러분들 알만한 걸로는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도 있긴 있어. 근데 원생물은 대부분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캠벨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면 진핵생물의 대부분은 원생생물이며 원생생물의 대부분은 단세포 생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로 3단 논법에 따르면 그래서 진핵생물의 대부분도 단세포 생물이야. 사람은 다세포 생물인데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종으로 따지면 진핵생물의 대부분은 원생생물이야. 원생생물의 대부분은 단세포 생물이야. 단세포 생물이 뭐냐면 세포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얘가 하나의 개체인 거야. 사람 한 명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개체라고 하거든. 근데 사람 한 명은 세포가 여러 개로 되어 있으니까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다세포 생물은 생명체 하나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거야. 이걸 다세포 생물이라고 해. 이거의 중간 형태가 군체입니다. 하나하나 세포가 생명체인데 걔네들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 군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생생물은 대부분은 단세포 생물이지만 이걸 맞는 문장으로 바꾸면 원생생물은 단세포 생물 또는 군체 또는 다세포 생물로 이루어진 진핵생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 돼요. 4번이 틀리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다당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세포생물학 안에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로 뭐가 있냐면 생명체 내에 고분자가 있어. 고분자로 탄단지 아시죠? 네, 그중에 이제 탄수화물, 그중에 이제 다당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보다 별표는 떨어지지만 얘도 꽤 자주 시험에 나오는 주제다.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저의 교재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 교재 중에 이건 꼭 공부해야 돼 라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어떤 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잘 나와. 다당류에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다당류와 구조, 어떤 형태를 이루는 다당류가 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다당류에 뭐 전분이랑 글리코겐이 있으며 구조 다당류는 셀룰로즈와 키틴이 있다. 걔네들의 구성 단위가 뭐냐? 알파 포도당이다. 베타 포도당이다. 에나스틸 글루코사민이다. 걔네들이 어떤 결합으로 돼 있다. 어떤 결합으로 돼 있다. 어디서 주로 발견되냐.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다. 나올 만한 게 나왔다. 이런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냥 지식형 문제고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내용이다. 자, 녹말은 스타치는 포도당 단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알파 포도당이 있고 그 포도당과 포도당이 알파 1사 글리코시드 결합. 포도당과 포도당, 알파 포도당이 알파 1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 분자 자체의 모양은 나선을 이루는 아밀로즈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제가 선으로 그랬지만 이 선에 다 포도당이 있는 거야. 포도당이 알파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걔를 이제 단순화시켜서 그린 거야. 이 알파 1사 글리코시드 결합은 화학적으로 따지면 그냥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인데 뭐든지 공부가 자세히 되면 뭔가 많이 알면 용어가 새로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밥이라고 하는 게 중요치 않다면 다 밥이라고 했겠지만 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밥으로 먹는 것 중에 이거는 뭐 국수라고 하자. 이거는 죽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눈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공유결합이지만 하지만 이 포도당에서 발견되는 공유결합은 이제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틀렸어. 다당류는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의 단당류. 단당류는 다당을 이루는 기본적 단위인데 이거의 예로는 포도당이 있는 거죠. 포도당, 과당 이런 애들이 이제 단당류야, 단당류. 그런 애들이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는 걸 모노머, 단위체가 여러 개 있는 걸 우리가 중합체라고 부르고 걔가 엄청 큰 분자를 이루고 있으면 고분자라고 해. 나머지는 다 맞는데 이 결합이 틀려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1번으로 가면 녹말 형태는 포도당 단지 형성된 단위체들이 모여서 있는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다. 지식형으로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맞아요. 야르 살짝 나오지만 녹말은 전부는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어. 다 알파 포도당이고 알파 1사 결합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밀로펙틴은 아까 아밀로즈와 달리 여기에 가지가 달렸어. 그게 다른 점이야. 알파 16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가지가 있으면 걔를 아밀로펙틴이라고 해.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밀로즈 10 내지 20%, 아밀로펙틴 80에서 90%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전분이라고 합니다. 주식형이죠. 맞습니다. 척추동물,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저장성 다당류인 글리코겐을 가지고 있으며 간과 근육세포에 저장한다. 이게 나와 있죠? 그냥 지식형이야. 에너지원으로 글리코겐을 가지고 있는데 걔는 이 아밀로펙틴 구조랑 비슷해요. 알파 1사, 알파 16 다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가 더 많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알파 16 가지가 훨씬 많은 게 차이점이고 간이나 아니면 근육에 저장돼 있어. 지식형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내용. 셀룰로즈는 식물세포를 감싸는 단단한 세포벽의 주된 구성성분으로 구조 다당류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셀룰로즈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식물의 세포벽을 만들기 위한 성분이야. 식물은 세포막의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는데 이 성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타 포도당이 베타 일사결합으로 쭉 연결돼 있어. 근데 얘는 나선이 아니라 직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셀룰로즈 하나의 분자들이 서로 수소결합을 해가지고 얘네들 전체가 다발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다발들이 식물의 세포벽 바깥쪽에 있으면서 식물의 구조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분자고 다당류고 구조다당류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세포벽의 성분이고 구조다당류고 식물 세포 성분이다. 맞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세포생물학의 내용이더라고요. 3번과 4번. 얘는 별표 5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세포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원핵생물은 세포 소기관이 없긴 해. 세포 소기관의 각각 기능이 무엇이냐?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달달 공부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세포는 모두 원형질 막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다. 뭐를 세포라고 할 거냐라고 하면 세포는 다른 그 주변 환경이랑 어떤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경계를 이루게 하는 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는 말을 하지 않고 뭘로 구성되어 있든 간에 환경이랑 경계를 지어주는 요 막을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하자. 얘랑 이제 혼용해서 쓰이는 게 바로 이제 원형질 막이 되겠습니다. 세포질, 세포기질, 원형질 다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냥 여러분 세포막을 원형질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체의 근본단위 세포는 원형질 막에 둘러싸이는 게 맞고요. 자, 원핵세포든 진핵세포든 모든 세포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진핵세포일 수도 있고 원핵세포일 수도 있어. 네. 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세포 안에 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세포막, 원형질막은 다 가지고 있어. 가는 맞는 거야. 핵이 있든 없든 간에 핵이 있으면 그 안에 보통은 이중나선으로 된 선형의 DNA를 가지고 핵이 없는 원핵세포인 경우에는 원형의 DNA를 주로 가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핵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 DNA로 구성되어 있는 염색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유전자가 들어있다라는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다 설명하기 너무 어렵죠. 핵 안에 들어있는 이 분자를 우리가 DNA 분자라고 하고요. 이 DNA 분자로만 세포 안에 존재하지 않고 여기 어떤 단백질들이 붙어가지고 존재하는 이 커다란 형태를 염색체라고 불러요. 앞서서 말씀해드렸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그 용어를 구분한다는 거. DNA 맞아. DNA가 맞는데 걔네들이 단백질이랑 이뤄가지고 큰 어떤 하나의 거대 분자를 이루는 것을 염색체라고 해. 그다음에 그 DNA 중에 어떤 특정 부위에서 뭐 전사와 번역이 돼서 어떤 특정 기능을 해. 그 부위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자. 염색체의 특정 부위 하고는 DNA 구성된 어떤 부위를 가리켜주고 유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맞는 보기가 된다. 그냥 외우면 되는데 세포 소기관 중에 이제 리소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영어 단어는 라이시스의 라고 하는 단어와 분해하다 단어와 어떤 덩어리 좀이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뭔가를 분해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단백질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탄단지 다 분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분해할 수 있는 분해 요소가 들어있는 그 덩어리, 세포 안에 있는 이 덩어리를 리소좀이라고 하고 걔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맞게 하려면 되게 어려운 문장이니까 틀리게 한 거야. 리소좀에서 단백질을 분해한다. 그럼 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단백질만 분해하냐, 단백질도 분해하느냐,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아예 그냥 틀린 문장을 바꾼 것 같아요. 다가 틀렸기 때문에 2번 이렇게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 가나만 맞고요. 그래서 여기 세포에 각각 어떤 세포 소유관이 있으며 걔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여러분들 꼭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 유사한 문제가 이제 4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 B, C는 각각 뭐뭐뭐 중에 하나이다. 수능스럽죠? 자, 이게 그냥 그림만 해서는 얘가 어떤 기관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뭐뭐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네가 A, B, C를 잘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세포 소유관에 대한 공부를 잘했다면 핵은 세포의 보통 중앙에 존재하며 그다음에 이중막, 자세히 보면요 아는 만큼 보이겠죠.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 핵이 들어있고 인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진 게 핵이다 공부했다면 얘가 핵이라는 걸, B가 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냥 세포라고 했는데 사실은 동물세포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식물세포는 좀 네모났고요. 그 다음에 원핵세포는 핵이 없으니까요. 동물세포는 여긴 보이지 않지만 이 세포 골격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골격. 세포 골격이 핵 기준으로 이렇게 평상시에는 방사선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가까운 쪽, 가까운 요런 아이들을 우리가 소포체라고 하자. 소포체 중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걸 뭐 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 뭔가 붙어 있는 걸 조면 소포체, 울퉁불퉁한 소포체, 부착 소포체 이렇게 부르고요. 그보다 더 바깥쪽에 있으며 납작한 판들이 접혀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진 걸 우리가 골지체라고 하자. 그래서 A가 골지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내막이 울퉁불퉁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애가 미토콘드리아다라는 걸 외웠다면 A, B, C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기능을 암기해서 푸시면 되겠죠. A는 생산, 저장, 분류, 수송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냐? 뭐 지식형이죠. 골지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당지질, 인지질의 일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장소가 맞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에 당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다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있다가 각각에 해당하는 장소로 보내죠. 아, 얘는 리소솜으로 가야 되네. 얘는 핵으로 가야 되네. 얘는 세포막으로 가야 되네. 그래서 분류해서 각각 가야 될 곳으로 수송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 맞아요. 뭐 고등학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야. 지식형으로 그냥 맞습니다. 맞고. B는 DNA, RNA, 단백질을 모두 포함한다. 맞습니다. 아까 3번도 풀어봤지만 핵 안에는 DNA가 들어있다. 맞죠? DNA가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고 이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졌죠. 전사 과정이라고 하죠. 전사. RNA도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RNA도 있어. 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RNA가 핵 바깥으로 나가서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RNA로부터. 그럼 단백질은 핵 안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만들어진 단백질들 있죠? 이 중에 핵으로 가야 되는 단백질들은 핵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뭐 전사하는 것도 다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 DNA에 단백질이 붙어서 염색체라고 하는 구조를 이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DNA를 염색체로 만들게 하는 그런 단백질들도 세포 기질에서 이 핵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모두 존재하는 게 맞아요. DNA, RNA, 그 다음에 핵 바깥에 들어온 단백질 모두 포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다 C는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선형 DNA를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원래는 원핵세포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 세포가 있었어.
원핵세포는 보통 세포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지름이 작아요. 근데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원래 있던 세포막에 둘러싸여가지고 들어가서 세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외막, 바깥쪽의 막과 안쪽의 막, 내막,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원래 뭐였다고? 원래 원핵 생물이었다고. 얘가 원래는 원핵 생물. 그러니까 원핵 생물도 자기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근데 원핵 생물은 자기 자신의 DNA가 보통 원형의 DNA입니다. 원형의 DNA. 실제로도 미토콘드리아는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으며 얘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똑같은 종류, 근데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종류를 여러 개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틀렸어. C는 선형의 DNA가 아니라 원형의 DNA에서 일단 벌써 틀렸어. 틀렸어. 다를 지우면 답은 2번밖에 안 돼요. 원형의 DNA 하나를 분석을 해보면 아까 DNA 안에 뭐가 있다고? 유전자가 있다고요. 유전자. 어떤 DNA 중에 기능을 하는 특정 영역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DNA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도 있고 아닌 유전자도 있어. 유전자로부터 아까 전사돼서 RNA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 원형 DNA는 단백질을 암호화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요거 빼곤 다 맞아. C는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그게 선형이 아니라 원형이에요. 그래서 다는 틀린 보기다. 가나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5번. 다음은 단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기 묻은 것은. 얘도 자주 나오는 거다. 세포 단원에서. 세포를 구성하는 것 중에 세포 내 고분자. 고분자 중에 단백질. 얘는 별표 3개 정도 됩니다. 또 나올 수 있어. 단백질은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야. 단백질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단백질의 구조,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여기 시험에 원래 잘 나와요. 잘 나올 만한 게 시험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1차 구조는 아미노산 서열, 2차 구조는 알파나선 구조, 베타 변분 구조, 3차 구조는 하나의 폴리펩티드가 이루는 전체적인 구조, 4차 구조는 2개 이상의 3차 구조가 합해진 거라고 정의되어 있어. 그냥 외우면 돼. 정의되어 있어. 내 맘대로 이걸 1차 구조를 할래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그렇다고 하기로 한 거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은 뭘 말하냐면 자, 아까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단위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아미노산. 모든 아미노산은 한쪽에 아미노기, 반대쪽에는 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있고 아미노산을 이루는 기본 알파 탄소가 중심이고 나머지 하나의 팔은 수소가 있고 나머지 하나 팔에는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게 붙어 있어. 아미노산 중에 뭐 류신도 알고 뭐 트립토판도 알고 여러 가지 아시죠? 그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 근데 그 아미노산이 서로 붙을 때는 뭘로 붙냐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펩타이드 결합으로 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잔가지 R이라고 한 거와 얘가 다르기 때문에 R1, R2라고 합시다.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는 공유 결합을 해요. CONH 물이 빠지면서 이런 공유 결합을 이루는데 이 공유 결합을 그냥 우리는 펩티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자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랑 얘랑 붙었어. 얘가 만약에 류신이고
얘가 트립토판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제 다른 아미노산이 와서 또 결합했어. 펩티드 결합 결합했어. 그 온 애가 발린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항상 이렇게 아미노 결합이 이렇게 되면 한쪽은 아미노기가 노출되어 있고 그 반대쪽은 카르복시기가 노출되어 있어.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아미노 말단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어. 아미노 말단 혹은 N말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얘를 C말단 혹은 카르복시 말단이라고 해요. 다 약속이 아니야. 받아들이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럴 때 이 N말단부터 C말단 쪽에 아미노산의 순서를 1차 구조라고 하자. 반드시야 이 서열, 순서를 말하는 건데 반드시 N말단 쪽에서 C말단 쪽으로 서열을 우리가 1차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아이의 1차 구조는 류신, 트립토판, 발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펩타이드 결합은 우리가 뭐 화학적인 방법을 쓰거나 효소를 쓰면 끊어지는데 우리 체내가 온도가 바뀐다고 해서 이 결합이 끊어지진 않아요. 이것도 지식형이야. 온도 변화가 된다고 해도 이 펩타이드 결합, 펩티드 결합은 끊어지지 않아. 그대로. 결합은 그대로. 그러므로 단백질 1차 구조는 그대로다. 열을 주면 얘네들 분자가 붙어 있긴 한데 이렇게 막 움직이긴 해. 근데 이 결합이 끊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순서가 안 바뀌지. N말단으로부터 C말단 사이에 이 순서, 서열은 안 바뀌어. 그래서 온도 변화가 생체내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1차 구조는 변화가 없어. 자, 얘네들이 이렇게 쭉 결합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잔 가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수소 결합을 이루긴 하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에 아미노산 하나, 선이 펩티드 결합, 아미노산 하나, 펩티드 결합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수소 결합이 있으면 뭔가 결합이니까 뭔가를 잡아주겠죠. 잡아줘서 만약에 모양이 이렇게 되면 얘를 알파 나선 구조라고 하자 한 겁니다. 그다음 또 수소 결합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병풍 모양의 구조를 가지면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아미노산을 서로 잡아주는 결합을 알고 보니까 수소 결합이더라. 지식형이야. 그래서 수소 결합은 알파 나선 구조, 베타 병풍 구조인 단백질 2차 구조에 매우 중요하죠. 다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돼 있죠. 요거를 우리가 하나의 폴리펩티드라고 불러요. 네. 이 폴리펩티드가 이런 이 전체 구조를 뭐라고 하기로 약속했다고? 3차 구조로 하기로 약속했다고. 근데 여기에는 모든 결합이 작용합니다. 여기 수소결합 있죠? 여기 수소결합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미노산이 물을 싫어해. 그 물을 싫어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불러. 소수성 상호작용. 물을 싫어하니까 생명체는 물에서 태어났잖아. 물에서. 생명체는 물에서 태어났어. 어떻게 좋아. 생명체는 물에서 태어났어. 다 물이야. 근데 물이 있는데 아미노산들이 지금 쭉 연결돼 있어. 근데 물을 싫어하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 아미노산이 이 안에 숨겠지. 물을 좋아하는 아미노산은 바깥으로 나오겠지. 물을 싫어하는 이 아미노산들끼리 서로 안에 뭉치는 작용. 이걸 쉽게 말해서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됐죠? 이 전체 구조를 이루는데 물을 싫어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뭉치겠지. 소수성 상호작용.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를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어 실제. 히아리, 히스티딘, 뭐 알지닌, 리신 이런 게 있고 또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는 글루탐산, 아스파르티산 이런 게 있어.
얘네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겠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 그다음에 설프히드리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테인 같은 애가 있으면 이들 사이에 황과 황 사이에 공유결합이 형성되는데 이걸 이황화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결합이 전체 3차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지식형이야.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외우면 됩니다. 자주 나온 내용이니까 모든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 나는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대부분의 단백질은 수용성 환경으로부터 비극성 용매로 옮겨지면 변성된다. 자주 나온 내용 중에 하나야. 자, 아까 말했죠? 단백질은 주로 이제 물에 들어있어. 그걸 수용성 환경이라고 해. 비극성 용매. 자, 물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이 단백질을 꺼내다가 비극성 용매로 옮겼어. 비극성 용매는 유기용매가 대표적인 예죠. 얘는 극성의 물은 극성인데 비극성 용매는 극성이 없다, 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인 아이들은 무극성에다 보통 물을 싫어해. 물은 극성이야. 소수성은 보통 무극성입니다. 극성이라서 싫어해서 물하고 반대쪽 안쪽으로 숨어서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비극성 용매로 하면 나는 원래 무극성이야.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친하거든요. 이 안에 있던 애들이 바깥으로 나와.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래서 원래랑 다른 형태가 돼. 이거 풀어주면서 이 안에 있는 구조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그걸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걔를 우리가 변성, 디내처레이션이라고 하자 약속했어. 구조가 바뀌는 걸 변성이라고 하기로 했어. 단백질, 대부분의 단백질, 다 그런 건 또 아닐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라고 한 겁니다. 수용성 환경으로부터 비극성 용매로 옮겨지면 구조가 바뀌는데 걔를 변성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래서 나도 맞는 내용이 되는데 뭘 찾으라고?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와 다가 틀렸고 나와 라가 맞는데 이때 나라를 고르면 안 돼.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세포 골격.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이다. 세포 단원에서 수능부터 나와요. 세포 골격. 시험에 잘 나온다. 별표 한 4개 정도 또 나올 수 있다. 틀린 걸 찾아라. 외우면 돼. 세포 골격은 크게 3가지가 있어. 이거를 외우시면 돼.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시험에 원래 잘 나와. 다 정리한 거야. 세포 골격에는 미세섬유와 중간섬유와 미세소관이 있으며 단량치는 무엇이? 여기서 단량치는 물어보진 않았어. 걔네들이 세포 내 어디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기 시험에 잘 나온다. 수능부터 나온다. 암기하시면 다 풀 수 있다. 첫 번째 1번은 미세소관에 대한 내용이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소기관의 이동에 관여한다. 1, 3, 4로 되어 있는 거니까 확 틀린 거 하나를 고르면 돼. 미세소관은 보통은 동물세포에서는 세포의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세포에서는 그래. 또 식물은 또 달라. 근데 이렇게 방사상으로 밀어가지고 세포막이 구겨지지 못해. 밖에서 눌렀을 때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천막을 받치는 것처럼 누르고 있으니까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 줘. 그 다음에 아까 요걸 따라서 소포체랑 골지체가 있다고 했는데, 소포체와 골지체가 왜 소포체는 안쪽에 있고 골지체가 바깥쪽에 있냐면 이 미세소관에 따라서 배열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미세소관을 따라서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세포에 있는 소낭 같은 것들이 운반됩니다. 그래서 소기관, 소포체 골지체의 이동에도 관여해요.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섬유. 중간섬유는 여러 곳에 존재하고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도 다르고 기능도 좀 다른데 가장 유명한 게 세포의 핵의 안쪽에 존재하는
이 라민, 핵 라민이라는 애가 되게 유명해요. 중간섬유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여러 가지 중에 얘는 지금 핵에 존재하는 라민이라는 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핵막층을 형성한다. 핵막층. 예, 라민이라고 부르면 라미네이트 아시죠? 라미네이트 판판한 걸 라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핵을 이루고 핵막 안쪽에 얘네들이 판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핵을 받치고 있어. 핵막층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얘는 합쳐졌다가 분해됐다 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어떤 모양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해요. 핵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고, 또 다른 뭐 케라틴이라든지 또 중간섬유들이 있는데, 케라틴. 얘네들은 그냥 딱 그 천막처럼, 얘네들은 사실 미세소금 같은 경우 천막을 이루는데 합쳐졌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막 바뀌거든요. 근데 보통 이 중간섬유는 없어지지 않고 항상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정에 주로 관여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미세섬유. 미세섬유는 보통 세포막의 내 안쪽에 보통 존재해요. 세포 분열할 때랑 평상시랑 또 달라. 세포 분열할 때는 세포질이 나누어지는 이 세포질 분열에 관여해요. 지식형이야. 그 다음에 염색체 이동은 지식형, 미세소관이 합니다. 그래서 다 있어. 그래서 미세섬유는 세포 분열 시 분열구를 형성해. 세포질 분열입니다. 미세소관은 세포 분열 시 염색체의 이동에 관여해. 그래서 여기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또 세포 분열 파트에서도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3번이 답이 되고 틀렸고. 미세소관의 특이한 배는 선모와 편모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지식형이죠. 미세소관의 또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모와 편모인데, 선모와 편모는 세포막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 그 수가 적고 길면 편모라고 하고, 그 수가 많고 짧으면 편모라고 하는데, 걔네들 모두 여기에 이제 9+2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미세소관의 배열의 형태를 따라서 숫자를 붙인 거야. 뭐 9개의 주변을 이루는 미세소관과 가운데 2개의 싱글렛이라고 불리는 어떤 관이 있어서 걔네들이 다이네인이라는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미끄러지듯이 운동을 하게 되면 선모와 편모가 이렇게 채찍질 하듯이 움직이거든요. 미세소관의 특이한 배열이라고 하는 건 9+2 구조와 뭐 디네인 이런 구조를 말하는 거고, 얘네들이 특별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선모와 편모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4번은 맞는 내용이라 틀린 것은 3번 뿐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세포막에서의 막의 유동성에 알려준 이유를 보기에서 모두 그렇고. 얘는 별표, 얘도 4개 이상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포막. 시험에 잘 나오고요. 세포막에 대한 수성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세포막의 유동성도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다.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예 그림을 그려서 외우라 이건 설명을 해요. 그림을 그리면 이 4가지 요소를 빼먹지 않고 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포막. 자, 세포막이 있으면 얘를 확대하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저는 보통 설명을 하던데 모두 그렇지 않아. 모든 생명체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 근데 가장 대표적인 동물 세포의 세포막은 요게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근데 걔가 하나, 2개, 2개 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만큼을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막 움직여. 그걸 유동성이라고 해. 그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이 분자와 이 분자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움직이다 보면 이 사이에 틈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세포막은 인질 이중층이 옆으로 막 이동하기 때문에 그걸 유동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유동성에 따라서 세포가 벌어지는 정도가 결정되니까 세포막의 투과성이 결정된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시험에 잘 나온다. 근데 이 유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뭐가 있을까라고 따져보면 온도가 있어. 온도가 높아지면 왠지 이게 많이 움직일 것 같지 않아? 분자 운동이? 맞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유동성 증가, 투과성 증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지질은 인을 가지고 있는 이 머리 부분이 있는데 항상 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당이 있을 수도 있고 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인을 가지고 있으면 인지라고 봤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보통 이제 황이나 당이 있더라도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살펴봤더니 다 극성들이 있더라는 거지. 극성의 머리. 극성을 띠는 머리도 돼 있더라. 이걸 친수성 머리라고 하고요. 요 아랫부분은 주로 이제 지방산으로 돼 있는데 주로 지방산. 지방산은 물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수성이고 모양이 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소수성 꼬리 부분이라고 불러요. 근데 무조건 포화 지방산으로만 돼 있지 않고 지방산이라는 게 탄소와 탄소 마지막에 COOH 로 돼 있는데 이게 모든 탄소 자리에 수소로 차 있으면 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고 수소가 들어갈 자리에 수소가 들어가지 않고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으면 이걸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요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자 구조가 꺾여. 이중결합이 있다. 불포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꺾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지방산의 길이가 길면 분자가 크니까 움직이기 어렵겠지. 그래서 지방산의 길이가 길면 움직이기 힘들다. 투과성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자로 돼 있는 애들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인지질 분자들이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겠지. 잘 안 움직여. 근데 이렇게 꺾여져 있으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간격을 만들겠지. 떨어져 있겠지. 유동성 증가. 이중결합이 많으면, 이 꺾인 부위가 많으면 공간이 생겨서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동물세포는 보통 하나는 포화지방산, 하나는 불포화지방산. 동물세포에서는 하나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인데, 요 인지질 사이에 여기에 딱 콜레스테롤이 딱 들어가기 딱 좋은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이 분자 사이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어서 얘네들을 조정을 해주는데,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받아들이시면 돼. 연구를 해봤더니 온도와 막의 유동성 그래프에서 막의 어떤 특정 온도를 기준으로 이런 유동성을 가져. 너무 추우면 막이 안 움직여. 유동성이 낮아. 추우면 유동성은 낮아. 온도가 높아가면 유동성은 증가하는데 거기에다 막에다가 콜레스테롤을 첨가하면 이렇게 되더라. 자, 콜레스테롤은 이 추울 때는 얘네들이 막 온도가 낮으니까 안 움직여서 딱 너무 붙어 있으려고 하죠. 유동성이 낮아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콜레스테롤을 끼니까 좀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너무 온도가 낮을 때는 막의 유동성을 올려주고요. 온도가 높을 때 막 움직이려고 해. 이 사이에 콜레스테롤이 붙어 있어서 그 옆에 있는 분자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 오히려 유동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유동성에 대해서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썼냐면 보통 체온은 여기서 상변이 온도라고 하는데 막의 인지질의 상변이 온도보다 좀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 체온 내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막의 유동성이 조금 감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의 유동성에는 탄화수소의 꼴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포화든 불포화든 다 마찬가지야. 길이가 얼마나 기냐가 영향을 미치고 동물세포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영향을 미쳐. 식물세포 아니라 다른 데는 없어. 동물세포에만 콜레스테롤이 있어. 온도 영향 준다고 했죠? 제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모두 맞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